북한 대내 정세 평가 전망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셈치고 쭉 제가 그동안 있었던 김정은 시대 10년 혹은 또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유일지도 체계 확립입니다. 작년에 8차 당대회가 아주 분기점이 되었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 10년간 두 차례나 당대회를 연 것은 정상적이고 투명적이고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지난 1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김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김정은 조선, 김정은 수령이라는 표현에서 몇 주 전에는 조선의 아버지 김정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김정은이 2차 1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김정은 시대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에 연속적으로 이어져온 그런 변화지만 최근 들어서도 이 군부의 약화와 당 우위의 체제를 수립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은 체제 수립 이후에 군부를 약화시키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2006, 7년까지는 성군이라는 용어가 살아있었지만 최근에는 성군이라는 용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어디서 또 성군용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구나. 거의 사라졌구나라고 해야지 책임을 안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정상국가로서의 절차에 따른 통치 활동을 제도화시키면서 당의 역할과 위상을 매우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7기 4차 중앙군사위원회부터 그 횟수를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치국 회의, 당 중앙군사회의, 비서국 회의 횟수를 명기하지 않아서 언제 뭐가 일어난지 알 수가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7기 4차 회의 때부터는 횟수를 명기하기 시작했고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8기 11차 정치국 회의에서 바로 12월 30일 날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12월 하순 연말에 8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연말에 개최되는 6차 전원회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에 김정은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2019년 말에는 전원회의 개최와 결정 내용으로 대처했고 21년에는 당대회 그리고 올해 초에는 그 8기 4차 전원회의 개최로 신년사를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 개최되는 그 6차 전회에는 역시 신년사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북한군 3대 요직인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지금은 이제 국방상이라고 하죠. 총참모장이 수시로 교체됐습니다. 이유는 군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군부를 길들이기 차원인데 김일성 집권 46년 동안 5명이 국방상을 맡아와서 평균 재임 9년이었다면 김정은 집권 17년 동안 3명이 맡아서 평균 재임 6년인데 김정은 시대는 1년 1.1시간입니다. 1.1년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총참모장은 김일성 시대 9명, 김정일 시대 3명이 맡았으나 김정은 집권 때는 8명이 교체됐습니다. 정치국위원 역시 정치국장 마찬가지로 김정은 시대 10년간 8명이 교체됐는데 바로 최근에 통일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었죠. 그때도 최근에 리테서 사회안전상의 총참모장으로 정정택 국가보위상의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내년 초에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부 새 자리는 옛날에는 다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누구 금방 나오는데 지금 외우는 게 무의미해졌어요. 몇 달 후에 또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1월 달 전원회의 끝난 다음에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또 해봅니다. 두 번째는 2인자 그룹인데 김정은이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벌써 2인자 그룹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2년 전에 위임 통치란 용어가 나오면서 후계 그룹 혹은 2인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10년 동안 2인자는 북한 정치 무대에서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가차없이 처형을 했는데 지금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김여정인데 과연 김여정이 2인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은 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2인자는 독특합니다.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하고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2인자가 존재할 수 없었는데
여동생인 김여정은 과연 2인자로 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에 김여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한때는 김여정이 이제 권한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했지만 작년인가요? 국무위원회에 재등장하면서 권한이 여전히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고 최근에도 낯선 대남 강경 발언으로 여전히 그 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그 이미지 정치가 그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지금도 역시 김정은은 합리적이고 애민적인 지도자상, 가족을 중시하는 지도자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이설주의 빈번한 등장, 그리고 둘째 딸을 등장시키면서 그 핵무력 ICBM 발사하는 장면에서까지 가족을 동원한 것은 본인이 어버이 수령으로서 인민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비록 강경한 무기를 개발하는 와중에서도 가족을 보살피고 있고 가족과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김정은을 조선의 어버이로 계속해서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5월 달에 처음으로 올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발표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북한 내에서 많은 그 코로나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8월 10일 날 전국 비상방역총회에서 김정은은 코로나 종식을 선포한 바가 있죠. 이때 김여정이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는 남조선이 보는 대북 전단에 묻어서 왔다. 보복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 코로나에 걸렸음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한 바 있어서 우리 주목을 끈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5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12월 10일자 노동신문에서 북한은 코로나의 그 종식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최대 성과다.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방역 대전에 승리한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탁월한 영도 실력이 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과 충성과 일심 단결이 코로나 종식의 큰 배경이다, 이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군사 도발과 핵 정책인데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6페이지 하단에 북한은 왜 올해 들어 핵무력 공세 및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는가.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했다는 군사적 능력 함양과 과시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무조건 어떤 뭐 대미 압박이고 뭐 협상이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북한은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해왔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협상하더라도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핵무력 고도화의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핵무력 고도화와 함께 김정은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목표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례를 약간 언급했지만 그렇게 이제는 핵군축 회담으로까지 전환하고 지금도 북한은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내용 표현들을 간간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인 핵군축 회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 지도로서의 김정은 위상 부각입니다. 다음 7페이지 나온 건 북한의 삼각혁명과 한반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는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로 인해서 고립을 탈피하는 전략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바뀌었어요. 본인이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주도적인 역할자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정세를 본인 스스로 구축하겠다는 그런 정책 기조로 저는 바꿨다라고 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고 시진핑의 등장인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대외 행태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고 가까이 가려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의 2개의 영토를 재빨리 인정한 나라도 이제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그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성명들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8페이지, 9페이지에 제가 자세하게 적어봤는데 어쨌든 현재 북한은 이런 삼각관계, 북중러 삼각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한반도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은 북중러의 공관 삼각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의 핵무력 고도화를 하고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폐기는 아니지만 완화 정도에 지금 가까울 상태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 전망을 보면 뭐 올해 했던 대로 여전히 거의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지금 내년 뒤에 한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사상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기구라든가 뭐 제도화를 저는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상적 차원에서 내부의 여러 가지 사상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사상전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력을 겁을 냈어요. 근데 미국이 맥없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당시 북한의 언론을 좀 살펴보면 북한이 좀 자신감이 차 있는 듯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세계 막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인민들이 똘똘 뭉쳐있고 사상으로 강하게 합쳐져 있다면 막강한 군사력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그 군사적 패배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졌고 그래서 첨단 무기가 경쟁하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사상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허풍 방지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 계산에서 너무 허풍 떨면서 우리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당중앙에 보고해서 김정은이 크게 질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계산이라든가 각종 단위체에서 허풍 떠지 말고 제대로 정확한 계산을 해서 보고하라. 그런 취지 아래 허풍 방지법이 최근에 제시되었고 또 2년 전에는 한류라든가 외부의 문화, 종교, 생활 양식을 단속하는 그런 반동 문화 배격법 뭐 이런 것도 대표적인데 아마 내년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사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은 군사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의 경색 국면에서 언제든지 또 타협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체제, 김정은 정권의 체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유화 국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분한테도 묻고 싶은 게 북한의 그런 큰 그림이 뭐냐. 지금 그 이수석 박사가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이제 직접 그 관련되는 것은 작년에 이제 8차 당대에서도 북한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토론들이 없다라는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수석 박사께서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핵무력을 미친 듯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대 전략 무기 뭐 이런 거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자원이 들어가는데 북한의 국력으로 이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냐. 국력이 안 되는데 자기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런 무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혹시 탈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 북한의 핵 정책은 김정은이 말한 것처럼 만능의 보금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보금이죠.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대남적으로. 핵무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정은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종한번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포기 가능성은 거의 99%다. 저는 1%로는 있다고 봅니다. 1%로는 있다고 보고 그게 도전하는 식의 정책이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극적인 북한 김정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 당대회 때 김정은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 방위력을 세계의 전열에 당당히 올리셔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긍지 높은 대승리.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북한 경기 굉장히 어렵죠. 김정은이 처음 대도했을 때 나왔을 때 2012년도 다시는 허리띠 졸라매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10년 지났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겠죠. 도대체 김정은은 뭐하는 지도자나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역사상 우리를 지켜줄 행복이 있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김정은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합리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저는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외적 측면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의 목표는 어쨌든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소위 핵군축 회담을 끌어내는 겁니다. 핵군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핵무기를 갖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만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핵군축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해야 됩니다. 미국한테 좋다. ICBM 가지고 워싱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건 포기하겠다. 그러나 남한을 개량한 전술 핵무기는 양보해달라 하고 군축회담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앙이 오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핵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리엔트리 기술을 아직 검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의 핵 전력은 상당 부분 과장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년도는 어떠냐? 금년이 가장 북한이 핵 무력 고도와 속도를 높였던 해입니다. 내년에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저는 거기에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대내적으로 대남 정면에서도 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북한의 핵 정책을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뭐랬나요? 우리 이 박사가 말씀을 한 흑풍금지법 그랬죠? 제정했는데 북한이 핵 무력에 대해서는 정말 흑풍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핑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 좀 노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말한 5대 핵심 전략 무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과연 뭐 첨성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체 ICBM 그다음에 MRRB 다탄두 괴물 유도 탄도라든가 그다음에 위성 정찰 핵추진 잠수함 어제까지 북한이 4개를 다 거의 개발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대성공을 주장하지만 저희가 정밀하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을 보인 것뿐입니다. 갈 길은 굉장히 멀고 조한부 박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핵 잠수함은 저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2, 3년 더 갈 것이다 봅니다. 저는. 그럼 왜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가고 하니까 대미 협상의 값을 많이 올려달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블라핑 전략인데 우리가 너무 그 길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느냐. 세계 어느 국가가 자기들의 전략무기 개발 실정을 그대로 실태를 보도를 합니까? 공개합니까? 북한은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힘을 과시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얻어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봐야 된다. 근데 북한은 뭐냐? 그런데 실제로 블라핑을 했지만 만약에 전투 상황에 왔을 때는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뻥을 세게 해놓기 때문에 그 계획을 메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초조합니다. 빨리 고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대남 대미 블라핑을 굉장히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김정일이 말한 최소 5개의 전략 무기는 계속 개발 속도를 높여갈 것이다 생각을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런 5대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또 오늘 어제 나왔죠. 어제 북한 보도에 의하면 그 위성 정찰, 군사 정찰 1호 준비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삼축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습 선제 타격에 주력할 것이다 합니다. 북한이 여러 형태의 배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열차에서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제수제서 쏘고 또 벤칙 해연이 23, 24를 발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습 선제 타격을 피해가겠다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의 북한의 핵 전략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공감하고 동의하듯이 북한의 핵 전략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공세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핵 전략의 변화를 보면 약간 10년 주기를 띄워오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이런 그 핵 억제력을 실존적 억제 차원에서 보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2013년도에 그 핵무력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신핵무력법이 제정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3년은 다음에 10주년이고 그리고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75주년 여러 가지 정주년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 없이 오히려 공세적이면 공세적이었지 북한의 핵 전략은 더욱 지속성을 가지고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을 했을 때 저희가 유념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북중러 관계입니다.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2020년 우크라이나 전후로 해서 북중러 관계가 경제에서 보다 군사, 국방 쪽으로의 촘촘함을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에 북한이 중국에게 축전을 보낼 때 중국 인민해방군과 전략 전술적 협동 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전을 보낸 바가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러시아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중러 삼각관계가 점점 더 공고화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두고서 요즘 회자되는 게 2010년대에는 미국이 Axis of Evil, 악의 추구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앞으로 2020년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적의 축, Axis of Adversarie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한국에 갖는 함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대만 사태와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 이런 유사의 동시성,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함의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북중러 삼각 구도가 공고화되면서 한국의 운신의 폭은 더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비핵화 담론, 완전한 비핵화 담론의 후퇴 또는 실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많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핵무력법을 제정하면서 2013년도에서 사라진 조항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이번 핵무력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담대한 구상도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런 것을 지향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지금까지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런 억지에 대한 더 방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그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이번 3월하고 10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비핵화, 북한에 대한 이런 국제사회의 담론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이런 것에 북한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대성장에서
또 유성원 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군축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미 미국의 워싱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군축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는 과연 무슨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앞서 김창식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담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런 게 정말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의 정세를 보면 이제 북한 표현들은 지금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중앙위 전원회의라든지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뭐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오늘 논의된 것처럼 이제 오래 보였던 그런 기조를 계속 보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북한 나름의 그런 경직된 이제 사고 그리고 이제 편협된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움직임에 따라 그게 이제 나타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부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간의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 그런 북한의 그런 경직되고 그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1, 2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정은이 지금 올해 이미 벌써 이제 집권한 지 10년인데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꿈은 이제 2016년 7차 당대에 나왔던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강한 국가,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문명과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 근데 정치는 벌써 10년 동안 해서 아까 뭐 이인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확실하게 김정은주의로서 이제 확보를 한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군사도 자기들 나름대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핵무력을 보유했다라는 거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경제 강국인데, 이 경제 부분을 이제 그 김정은은 어떤 식으로 푸느냐.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대화 협력을 해서 이제 부드러운 방법으로 풀면 좋은데, 하나 얘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권총을 가지고 상대를 위협을 해서 이제 돈을 뺏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접근을 이제 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긴장된 상황이 조성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사고의 그 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은 여전히 이제 유효하겠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더 길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10대 때 이제 정말 언어도 안 통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게 스위스 베른에 유학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강한 집착력을 갖고서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그게 뭐 부드러운 방법이 아니라 뭔가 좀 이제 자극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김정은의 그런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이제 요인이 없을까? 뭐 그래야지 우리한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여기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미국에 의해서 제압을 됐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야,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유성옥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의 국제사회의 그 제재를 좀 더 촘촘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소위 뒷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소위 사이버로 해서 한 10억 불, 20억 불을 또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야,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게 이제 살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체념을 하고 단념하는 형태로 이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수석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2인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2인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2인자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그 김정은과 소위 싱크로나이즈된 하나의 이제 그 공동체다. 이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삼각협력하에서 일종의 제재 구도를 탈피해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소위 게임 체인저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중 간 그다음에 이제 미 러시아 이런 큰 이제 흐름에서 뭔가 이거 좀 바꿔보려는 것보다도 그 흐름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이게 골치 아파요. 근데 편승하려고 그런다면 큰 흐름이 바뀌었을 때 북한이 딸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의견 추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여정이가 지금 김여정의 지휘와 역할을 우리가 5대까지로 지금 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발표한 건 없지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북한의 현실 세계에서 이제 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실지 2008년도 이제 8월인가 이제 김정은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딱 쓰러졌죠. 그런데 북한에도 이제 우리처럼 뭐 우리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해결할 문제가 이렇게 지금 명백히 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건 반드시 김정은의 재가가 있어야 딱 처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스위스에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외무상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외무상과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장관과 차관이 북한 밖으로 벗어난다. 이건 김정은이가 딱 김정일이가 사인해야만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러져서 지금 일어 못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숱한 모든 이렇게 딱 해야 될 일이 딱 스톱다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어떤 일이 그러면 이거 나가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 김경희도 있고 장성택이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임시로라도 지금 저렇게 최고 지도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대신이라도 당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부들이 어쨌든 누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김경희나 장성택이도 딱 빠집니다. 이 자기한테 그런 죄가 결정이 없다.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 김정은이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때 만약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큰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뒤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바로 아들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게 뭐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하루 외교부에서 보고드린 보고 문구만 이만큼입니다. 그중에 딱 사인해야 움직일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되게 혼란이죠. 지금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쓰러졌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지시가 어떻게 뭐라고 내려오는가 하면 그야말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후에 김정일이가 죽으면 괜찮은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보고 야 이거 나도 모르게 했어 할까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드는 거면 이렇게 만듭니다. 가령 외교부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조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식으로 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 이겁니다. 그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할 거냐? 결정할 사람이 없이 북한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돌아갔어요. 한 보름 지나서 모든 일이 뭐 죽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다 이제 북한이 돌아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 김정일이가 살아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내 생각에는 김정일이한테 가서 진짜 당신이 쓰러지고 보니까 이런 행정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일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없을 때 그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이 결론 내리는 사람이 없다면 북한 자체가 이게 문제 제기됐다 해서 1월 달에 몇 달 안 되게 1월 달에 바로 이제 자기 아들 김정은을 이제 후계자로 신속 임명하는 조치를 취한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났다. 뭐 김정은이 뭐 갑자기 아파서 들어가서 없어졌다. 수술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때 그 북한에서 딱 김정은의 재가가 있어야만이 일어날 일일 때 그걸 지금 사인해서 내가 책임질게 하세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요게 지금 제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지금 가만 지금 김여정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오늘 같은 그 조잡한 오늘 김여정이 아마 대단히 조잡하잖아요. 조잡한 것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가 목청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김여정이 지금 역할은 이전 김경희나 장성택이나 그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김여정이 만약 김정은이가 불의의 유고 사태가 났을 때 임시적으로라도 적어도 김여정한테는 보고하고 후에라도 뭐 보고하고 제가 받았다라는 그런 구조가 지금 생기지 않았느냐. 저는 이 정도로 좀 지난 시기와 다른 북한이 좀 차이점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주의가 군사력이 강한 이유는 인건비가 무료고 시설 물자를 저가에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사회주의 국가는 군사력이 세계 최강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파키스탄, 인도, 특히 중국은 60년대 원폭, 64년도 원폭, 67년도 수폭을 만드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50년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서 매우 처참하던 그 시절인데도 행복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과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북한은 아까 유성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이전에는 그 군사 무기 거래를 해서 상당한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해킹으로 그 비용을 많이 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비언 그 박사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저도 생각 못했는데 10년 주기로 북한의 핵무력의 정책이 변화가 있다는 게 저는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쓰면 좋겠다. 2000년도에 고농축우려는 핵실험 발언, 2014년도에 자의적 핵보유국 그 법안 상정,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핵무력 정책 법안 상정, 통과. 이거는 엄청나게 북한의 핵무력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석 차관님 2인자 역할인데 그냥 네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발표라는 거 원래 좀 약간 흥미를 끌어야 됩니다. 그냥 공동체 김여정 북한에는 2인자 없다 하면 발표가 그냥 밋밋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 2인자 그룹 딱 하면서 있을까 없을까 한번 우리 토론에 붙여보는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여정은 2인자는 아니지만 2인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수령 절대체에서 우리 태영호 공사님 의원 되셨군요. 참. 의원님 계시면 옛날부터 황장엽 선생님은 제가 황장엽 선생님 전담 담당 박사를 한 5년 했습니다. 5년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강경파 온건파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강경파 온건파의 세력화는 없지만 김정일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남적으로 이제 대남으로 강경하게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대남 온건파들은 늘 숙청당했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2인자 그룹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우리 학회에 좀 흥미를 끌만한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더 논란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차관 좋은 말씀하셨어요. 북중러 삼각협력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편승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북한이 저는 이제 핵무력을 가졌기 때문에 편승보다도 본인들이 미국과 중국을 꽤 관심을 끌면서 본인들이 독자적인 정책을 전개한다든가 남조선 소위 말하는 남조선 정책을 추진한다면 핵을 가진 북한이기 때문에 또 ICBM이라든가 여러 가지 5대 전략 자산 중에서 지금 3개, 4개를 좀 성공했습니다. 그런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있습니다. 대미 전선 대항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김영차 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편승이 아마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